안녕하세요. 신기술 교류의 텍톡 사회를 맡은 대전 테크노파크 산업기획팀 이요한입니다. 대전 테크노파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전광역시가 출연한 대전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의 시행기관으로서 카이스트 GCC, 대덕 이노폴리스 벤처협회와 함께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 지역혁신 클러스터 내 혁신기관 및 기업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클러스터 산학연관 네트워킹 활성화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신기술 교류의 텍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총 5회에 걸쳐 라이프 스타일에 밀접하게 연관된 ICT 분야 기술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 신기술 교류의 텍톡이 진행되었으며 관련 영상은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프롭테크 부동산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실장님과 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님의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님의 경우 부득이하게 현장 참석이 어려워 영상 녹화로 대신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프롭테크 부동산 산업의 미래를 통하여 프롭테크 동향과 방향성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장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실장님을 모시고 프롭테크 부동산 산업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허윤경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부족한 제 연구 결과물을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전 테크노파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분들 얼굴 뵙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현장에서도 여러분들 얼굴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것은 이제 프롭텍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롭텍은 프로퍼티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이고요. 최근 들어서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새로운 산업의 조류로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소속되어 있고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건설, 주택, 부동산 관련해서 주력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고요. 또 이제 민간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민간의 관점에서 특히 시장적 관점에서 산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될지 아니면 제도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력해서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오늘 발표를 준비해온 자료는 2018년에 제가 이제 모 신탁회사 회의에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탁회사 대표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허 박사는 프롭텍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제 주력 연구 분야는 주택이나 부동산, 시장, 산업적 측면이었고요. 고민들은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했어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서 이제 건설 시장 자체도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지금은 너무 호황이고 여러분들 이제 신문만 보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뭐 분양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건설 시장은 이제 더는 새로운 기회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건설과 관련해서 새로운 먹거리가 뭔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거친 이후에 한 2017년쯤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신탁회사 회의에 갔는데 이제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프롭텍이 뭐 어떻게 보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당황했죠. 사실 그때 당시에 프롭텍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다만 그 전날 제가 다행스럽게도
딜로이트에서 프롭텍과 관련된 보고서를 내셨었고요. 그걸 다행히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기응변으로 그 현장에서는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 정도로 답변을 했고요. 그 이후에 돌아와서 내가 제대로 한번 이렇게 필드에 계신 금융사의 대표마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결과물을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오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프롭텍이 어떻게 등장했고 언제 등장했고 시장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럼 정말 어떤 서비스, 어떤 형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업들 사례 분석을 했습니다. 2018년 시작해서 이 연구가 2019년에 끝났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프롭텍 기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직방과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프롭텍 기업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특정 기업을 얘기를 하게 되면 제 연구자로서는 사실은 비판하기도 상당히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이거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해외 기업들은 어떻게 하는지, 특히 이제 해외는 선진적으로 우리보다는 더 프롭텍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서요. 해외 기업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마지막으로 종합하고 시사점 내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전 테크노파크에서 저한테 이제 이 강의 요청을 주셨을 때 고민은 좀 됐었어요. 제가 이 연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9년 연구고 올해는 2021년이고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기술 파트에 있어서의 2년이라는 것 자체는 엄청난 산업적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 오래된 얘기 아니냐라는 고민이 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우리 시장에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또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지금 부동산 분석학회랑 프롭텍 포럼이랑 함께 내년에 단행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단행본의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프롭텍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RT와 기술과 부동산 산업을 결합하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 사례에 있어서 이러한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가 나타난 사례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인터뷰들을 지금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국내 기업도 5-6개 정도는 대표님들이랑 다 인터뷰를 한 상태라서 오늘 PT상에서는 준비되진 못했지만 제가 구두상으로서는 가능한 한 포괄해서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프롭텍이 언제 등장했느냐라고 보면 이 논란은 좀 있긴 하지만 영국의 이제 중개,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직방과 같은 중개 앱이라고 할 수 있는 주플라가 일정 수익을 달성했고요. 2009년 정도에 이때 이후에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이후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8년, 19년, 2020년쯤에 주요한 부동산 리서치 업체나 컨설팅 업체인 딜로이트나 아니면 KPMG, ING, PwC 같은 데서 부동산 산업에 있어서 프롭텍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고 보고서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2009년에 프롭텍이라는 단어가 영국에서 시작해서 2020년쯤 돼서 일정 부분 시장을 형성한 걸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2015년 정도에 골드만삭스 CEO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드만삭스는 더 이상 금융회사가 아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제 기술회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자체는 이제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IT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이고 2016년, 17년쯤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글로벌에서 가장 큰 부동산 회사는 CBRE, JLL 같은 부동산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은
매출이나 전 세계의 장악력을 생각하면 뭐 IT 쪽에서 생각하면 구글이나 아니면 뭐 아마존 정도 되는 회사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CBRE가 2016년에 부동산 회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드만삭스를 벤치마킹한 거죠. CBRE는 더 이상 부동산 회사 아니다. 우리는 이제 IT하는 부동산 회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맥락의 그 비전을 JLL도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201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글로벌에서도 부동산에 있어서 IT나 기술을 빼고서는 산업적 혁신이나 산업적 성장이 어렵다라는 것을 선진 시장에서는 벌써 인지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어가 지금 제가 준비해온 용어는 프롭텍인데 결국은 이제 본질적으로는 부동산 산업에 있어서 기술을 접목하는 것들을 프롭텍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영국에서 나온 얘기고요. 미국에서는 프롭텍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리텍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CRE텍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결국은 용어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본질은 동일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링 하실 때 프롭텍을 검색했는데 별로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하셔도 그거를 CRE텍이나 아리텍으로 다시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더 많이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RE텍은 커머셜에,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이제 일상에서 접하시는 건 주택입니다. 그렇지만 글로벌이나 시장적 관점에서 굉장히 큰 시장은 상업용 시장이에요. 왜냐? 여러분 대전 같은 경우에도 가장 시내 높은 빌딩의 소유주는 기관이거나 펀드거나 리츠 같은 사모펀드나 리츠 같은 굉장히 큰 기관들이 속해 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나 컨설팅이나 산업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주로 시장에서 활동하는 주거용 시장과 달리 상업용 시장의 주요한 플레이어는 결국은 기관이 되고 이 기관들이야말로 IT나 기술 접목을 통해서 효율화를 더 도모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CRE텍 쪽에서 상당한 발전들이 앞으로는 더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컨텍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설과 테크놀로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어진 상태만 생각을 합니다. 지금 RCC 호텔 같은 경우에도 지어놓고 저희 같은 대전 테크노파크에 임대 주고 임대료 받고 그래서 수익을 일정 부분 내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뭐냐면 이 RCC 호텔이 원래는 빈 땅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빈 땅에 RCC 호텔을 짓는 과정이 있죠. 이걸 일반적으로 시공이라고도 얘기하고 건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나대지 위에서 이 건축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공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공정상에서 기술을 어떻게 접목해서 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효율화할 수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컨텍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프롭텍 안에 하위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경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에어비앤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어비앤비의 본질은 원래는 주거용인데 일반적으로 주거용이 아닌 용도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현재 아파트에 삽니다. 근데 제가 주중에는 예를 들어서 대전 테크노파크에 살고 주말에는 수도권에 올라가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중에 제 수도권 집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공유를 해서 일정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에어비앤비의 가장 심플한 모델입니다. 그럼 이 에어비앤비를 그냥 공유 경제로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활용되는 기반인 부동산, 주택을 기반해서 이해할 것이냐에 따라서 공유 경제의 일정 부분은 사실은 이제 프롭텍 안에 포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주택이지만 주택 이외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공유 경제를 통해서 효율화를 더 높일 수 있고 그 효율화의 결과는 임대 수익이
더 올라가는 쪽으로 나타나겠죠. 실질적으로 수익이 더 개선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이것도 결국은 프롭텍의 한 분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핀텍이 있습니다. 핀텍은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다만 이 핀텍에 있어서 우리가 토스나 아니면 카뱅 같은 것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P2P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 뭐냐? 건설 대출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ICC 호텔 이 부지를 생각할 때 ICC 호텔 부지에 빈 땅이 있고 이 호텔을 짓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으려면 당연히 돈이 들죠. 근데 저는 그 돈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은행에 가서 빌리죠. 은행에 가서 빌리는데 은행에 가니까 신용등급이 낮으시고 채권의 지금 등급이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서 돈을 안 빌려주십니다. 그럴 때 지금 그런 부족한 부분을 P2P 시장에서 상당히 충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핀텍으로 볼 것이냐? 결국은 건설을 하는데 필요한 돈들을 조달하는 관점에서 보면 프롭텍의 한 부분으로 볼 것이냐라고 보면 만약에 앞서 핀텍으로만 보게 되면 금융적인 시스템으로만 보게 되면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ICC 호텔 부지에 ICC 호텔을 짓는데 건설을 해서 결국은 대출을 했어요. 돌려받아야겠죠. 돌려받으려면 실질적으로 이 호텔을 지었을 때 적정한 수익률이 날 수 있는 구조, 즉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은행과 다르게 은행은 물건의 가치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거를 론 투 밸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 시장에서 보면 아파트 가격 대비해서 지금 정부 규제가 너무 세니까 수도권은 40%밖에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당연히 조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윗부분을 P2P나 아니면 제2금융권에서 조달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사업성이 상당히 좋다고 제대로 평가를 하게 되면 LTV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높게 가져가면 당연히 이자율을 높게 받으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제가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대출을 많이 해줬어. 그러면 나중에 리스크가 남았을 때는 당연히 다 손실은 저한테 오겠죠. 결국 핀텍의 일정 부분도 부동산의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프롭텍의 일정 부분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용어들, 이건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위계상으로 프롭텍은 굉장히 넓은 개념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컨텍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시공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시티도 다 포괄하고요. 일정 부분 부동산을 활용한 공유 경제 형태의 서비스 모델이나 산업들도 프롭텍 안에 포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을 활용한 핀텍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핀텍에서도 P2P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상품들이 있습니다. 보증 상품도 있고요. 보험 상품도 있고요. 모기지 보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반은 부동산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그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 경제적 원리 이런 거를 알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프롭텍을 굉장히 넓게 이해하고 그 부동산 시장을 기반해서 IT 모델이나 아니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언제부터 성장했는지 앞서 이제 2009년에 주플라 얘기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프롭텍 투자액이나 이제 스타트업 설립 상황을 보시게 되면 2008년, 2009년부터 성장을 시작해서 2014년에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도 2017년에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스타트업들이
생기고요. 투자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이는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사실 연장을 하면 더 증가했을 것으로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프롭텍과 관련된 스타트업의 설립과 그리고 투자액의 증가,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일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라는 거는 딜로이트가 설문을 해봤어요. 딜로이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컨설팅 회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가장 주요한 투자자와 부동산 관리 회사들한테 프롭텍이 꼭 필요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프롭텍이 꼭 필요하고 그것을 불가피하게 수요자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성장은 거스를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준비해 오진 않았는데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프롭텍 관련 회사들의 설립, 그다음에 투자액도 지금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2019년 정도에 우리나라의 프롭텍 포럼이 지금 설립됐고 일종의 협회 기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프롭텍 관련 대기업 프롭텍 관련해서 대기업, 대형 건설사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제 직방도 포함되어 있고 유니콘이 된 직방도 포함되어 있고 또 작은 스타트업들도 같이 포함되어서 회원사로 포함돼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롭텍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시장이 너무 넓으니까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라고 보면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밸류 체인별로 한번 분류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 많으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주고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없긴 하죠. 근데 그 부동산은 개인의 이제 자산적 관점인 것이고요. 그러면 산업적 관점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떤 밸류 체인이 있나라고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기관이에요. 그래서 A 대형 보험사입니다. 그래서 대형 보험사인데 보험사에서 계속 보험이 들어오죠. 보험이 들어오면 이 돈을 잘 운영해서 보험료도 납부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적정 수익을 가지고 돌려드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주식, 채권에는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체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대형 보험사인 제가 1,000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 1,000억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특정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이걸 매입을 하면 이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급변하죠. 잘못 샀다가는 1,000억짜리가 800억 되는 거고 잘 사면 1,000억이 1,200억 되고 1,200억 되는 동안에 보험사의 주요한 이슈가 뭐냐? 배당을 해야 됩니다.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도 잘 나와야겠죠. 그래서 관리 운영도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크게 밸류 체인을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대형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에 대한 고민은 없지만 일정 부분 앞서 제가 이 ICC 호텔의 건설 계획을 얘기할 때처럼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 부분 있겠죠. 그렇게 보면 자금 조달, 그다음에 어떤 부동산을 살 것인가의 매입 문제, 그리고 이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기획 문제, 그리고 나대지라고 하면 시공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어진 것들을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이냐. 크게 이렇게 5가지로 일반적으로 부동산 쪽에서는 밸류 체인을 나눕니다. 물론 이 세부적으로 디테일이 엄청 있어요. 시공 안쪽에서 보면 시공도 토목 시공이 있고 그다음에 건축 시공이 있고 당연히 실시 설계가 있고 감리가 있고 이 안에서도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나눠지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한 5가지 정도 아니냐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프롭텍에 있어서 시장 규모가 제일 큰 거는 역시 매물 리스팅과 같은 운영 관리 쪽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연합니다.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요. 사실은 만약에 시공 부분에 있어서 내가 프롭텍을 만들려면 특화된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그냥 정보만 모아가지고 편리하게 매물 리스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한 주요 고객이 누구냐? 대부분 개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진입장벽이 낮은 중개 부분의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프로젝트 개발, 투자 및 자금 조달 순으로 지금 현재는 가장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여기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프롭텍 회사 중에 하나는 진로입니다. 뉴욕을 기반으로 해서 뉴욕의 부동산 매물 리스팅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유명해졌느냐? 매물 리스팅만 하는 게 아니라 자동 가치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KB에만 들어가도 내 아파트 몇 평형 시세가 바로 나오는 시장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헐리우드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단독주택 시장이에요. 단독주택은 어떤 집은 방이 3개고 어떤 집은 화장실이 4개고 특징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매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를 진로가 자동평가 모형을 통해서 일정 특성을 통해 가치를 매겨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동산 프롭텍 회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기존 시장에서도 규모가 큰 게 개인을 상대하는 주거용 시장이고 또한 그 안에서도 진입장벽이 낮은 건 결국은 중개, 특수한 기술 없이 다양한 정보들을 잘 활용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도 프롭텍 시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형태로도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을 활용한 컨택이 있을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을 주요 소비자로 하는 상업용 시장, 그 다음에 개인을 주요 소비자로 하는 주거용 시장, 이렇게 3가지로도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너무 교과서적이에요. 마음에 안 와닿는다, 이거 뭐 어쩌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분류하고 하는 얘기고,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되고 활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개 정도 되나요? 10개 정도의 기업을 준비해 왔는데요. 시공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한 4개 정도요. 상업용 부동산 4개, 주거용 쪽에 4개, 공유경제 쪽에 2개, 실질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산업을 영위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컨택입니다. 결국은 시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이 ICC 호텔 나대지에 이 ICC 호텔 짓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2015년이 되게 중요한 기점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해요. 골드만삭스에서 2015년에 그때 그 얘기를 한 거는 엄청나게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걸 집어서 얘기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택 시장에서도 2015년 이후에 성장세가 지금까지도 당연히 지속되고 있고요. 유니콘사는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카테라 업테이크 프로코어가 있는데 카테라는 파산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뒤에 이제 카테라 관련 기업을 얘기하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컨택 시장에서도 어떤 게 제일 큰 시장이냐면 여러분들 오토데스크 아세요? 설계하는. 그래서 오토데스크와 같은 시공이나 시공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시장이 가장 큰 시장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째 시장은 마켓플레이스, 즉 직방과 같은 거죠. 매물 리스팅처럼 이제 자재, 시공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건 자재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중장비도 필요하죠. 인력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다 매물 리스팅처럼 마켓플레이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재만 하더라도 이 지금 ICC 호텔 짓기 위해서는 자재 종류가 몇천 가지가 들어가요. 예를 들면 철근에서부터 마지막에 유리도 있어야 되죠. 대리석의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해야 되면 이런 자재와 관련돼서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람들, 지금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토목공, 도배하시는 분들, 타일 하시는 분들, 목공,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의 플랫폼에 만들어서 서비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장이 결국은 이것도 당연히 진입장벽이 낮죠. 기술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 시장이 지금 현재 가장 큰 시장이고요. 다만 최근의 패턴은 뭐냐면 시공은 기본적으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걔가 나와가지고 건설 현장을 막 돌아다녀요. 근데 이제 여러 한계들이 있죠. 제가 저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솔직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미끄럽거나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렇게 보면 시공 현장에서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상당한 혁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드론을 띄우게 되면 현장 관리가 관제 시스템이 가능하기 때문에 드론을 통해서 지족도를 뽑아낸다든지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3D 스캐너 같은 기능을 통해서 현장을 동영상으로 다 촬영을 하게 되면 기술자 현장과 그다음에 관리자 간의 소통 문제들도 해결되고요. 그래서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시공의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는 쪽으로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세가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3가지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프로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니콘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18년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30억 달러까지 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터너, 스칸스카, 모텐슨 뭐 하는 회사들이냐면 우리로 치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같은 글로벌에서 탑을 찍는 그런 건설사들이고요. 이 건설사들이 이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공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생겨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도면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금 조달할 거면 그 자금 조달과 관련된 문서도 필요하고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3D 스캔도 하고 드론으로 띄운 영상도 있고 이 다양한 형태의 문서들, 파일들 이거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을 해야 시공이란 아주 복잡한 상황들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효율화시키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너무 크면 안 되겠죠. 빨리빨리 업로드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해주는 방식으로서 지금 현재 프로코가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룸빅스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 올해 일어났던 일 중에 기억나는 일 중에 광주에서 철거 문제가 있었어요. 철거 때 안전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현장에서의 인력 관리, 안전 이슈들이 지금 엄청나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건설 현장의 또한 주요한 이슈가 뭐냐면 52시간이에요. 예전에는 우리 건설 현장에서 7시에 시작해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52시간 상관없이 막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52시간을 어기게 되면 사업주 처벌을 받죠. 그렇게 보면 노동의 규제나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슈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또 지금 건설 현장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고령화예요. 고령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다음에 새로운 인력들이 안 들어오는 거죠. 인력난. 일본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로봇으로 가고 있어요. 자동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뭐가 문제냐. 52시간이나 노동 유연성이나 노동 관련 규제가 엄청나는데 일부러 안 지킨 건 아닌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실수로 그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하고 노동자가 실수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룸빅스는 뭐냐면 노동자한테 휴대폰의 이 앱을 통해서 이 노동자의 이동, 노동시간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해서 관리하고 노동 생산성을 올리고 그다음에 노동부의 규제를 어기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이 창업주가 미 해군 출신이에요. 미 해병대 출신인데 이 사람이 우리 합동훈련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저는 이제 게임을 안 하는데 사실 게임처럼
무기가 어디 움직이고 군인들이 어디 움직이고 이런 것들에 착안해서 룸빅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룸빅스를 활용해서 상당한 노동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본인들 주장은 노동 생산성이 한 10% 정도는 향상된 걸로 지금 현재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저도 굉장히 지금 현재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요. 특히 지금은 이제 우리는 노동 유연성도 문제지만 안전 이슈도 굉장히 커요. 지금 노동 시공 현장에서 사망자가 너무 타 산업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노동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어떤 위험 지역으로 움직여서 행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대형 건설사들이 시험하고 이제 테스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수지가 안 맞는 거야.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일 사고가 나는 현장은 어디냐면 중소 현장이에요. 규모가 작은 현장, 그리고 돈이 없는 현장. 그런 데서 사망사고나 재해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대응을 못 한다는 겁니다. 안전한 현장은 사실은 대기업 현장인데, 대기업 현장은 더 안전해지고 중소 현장은 여전히 열악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중소 현장에서 안전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 저비용으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슈긴 한데 이거 되게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홀로빌더라고, 이게 일종의 3차원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홀로빌더에 이렇게 카메라를 딱 끼고 현장을 딱 한 바퀴를 돌면 이걸 3D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3D로 만들어서 설계 도면까지 엎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공 현장입니다. 여기 지금 설비가 돼 있지만 딱 걸어가면서 관리자인 제가 저기 마감이 잘못됐습니다. 저 마감을 고쳐주세요. 이 커멘트들을 그럼 3D에 붙여서 갈 수 있는 방식이고요. 홀로빌더 같은 경우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 6월에 8호라고 3D 스캐너, 대규모 3D 스캐너 업체 M&A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거의 똑같은 모델이 큐픽스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큐픽스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큐픽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특수 카메라가 아니라 어떤 카메라든 다 가능하게 3D로 만들어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여러 가지 한계는 분명히 있는 상태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리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큐픽스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큐픽스는 고민이 이제 한국은 테스트 시장이고 실질적으로는 해외에 팔기 위해서 지금 큐픽스 모델을 돌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다 한국의 판교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루트는 유럽, 미국 이렇게 상당 부분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창업주께서 그 전에도 2개를 창업을 하셨는데 관련 분야의 박사셨고, 그런 3D 스캐너와 측량과 관련된 상당한 노하우, 그 다음에 기업 경영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큐픽스에서 이제 얘기할 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3차원 시공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스타트업의 관점에서의 고민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 대형 건설사에 가서 테스트도 하고 자기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고객들은 뭘 원하냐? SI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기업에 특화된 형태의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 거죠. 근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SI를 하는 순간 계속 SI로 남기 때문에 자신의 모델을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 SI는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정해놓은 거죠. 근데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스타트업이 투자액도 없고 지금 내 대출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는 판에 SI를 과연 안 할 수 있느냐? 그럼 안 할 수 있는 만큼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은 국내에 이제 제가 스타트업 인터뷰하면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SI로 가는 것에 대한 한계, 고민,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중심을 잡을까의 고민,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듈러
공법, 업사이드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현장을 벗어난 건설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 RCC 호텔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 건설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콘크리트 타설에서 현장에서 다 작업이 일어나요. 자재들 들고 들어와서 자재들 현장에서 연결하고. 근데 지금의 흐름은 뭐냐면 일정 부분 공장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건설 산업도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공장형 산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공장에서 일정 부분 다 조립해서 그래서 현장에 와서는 결합만 하는 형태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그것을 현장을 벗어난 건설이라고 해서 업사이드 컨스트럭션이라고 하고 이거는 지금 시공 부분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이슈예요. 제일 잘 나가던 데가 앞서 말씀드렸던 카테라예요. 손정희가 투자 엄청 많이 해가지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건설 산업의 새로운 비전, 새로운 기업 모델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6월에 파산했어요. 왜 그랬느냐? 논란이 엄청 많은데 손정희가 이제 파산하기 직전에 손정희가 자기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실패한 사례의 카테라를 얘기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건설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미국의 건설 산업의 구조는 뭐냐면 굉장히 분업화되어 있는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 따로, 종합건설업체 따로, 우리가 일정 부분 하도급이라고 하죠. 종합건설업체가 전체의 시공을 관리 감독하지만 아주 전문 직종에 대해서는 다 이제 밑에 주는 거죠. 그래서 전기공사, 무엇, 토목공사 이런 식으로 다 주는 방식으로 건설 산업의 형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공장형을 하겠다라는 거는 카테라가 A부터 Z까지 다 하겠다는 얘기에 가까워요. 근데 기존의 산업의 생태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미국 건설 산업의 생태계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산업 생태계와 새로운 신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 이거를 거스르면서 가려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파산까지 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일본 같은 경우 완전히 달라요. 일본에는 공장형 건축이 상당히 현실화되어 있어요. 일본에서 제일 큰 건설회사는 다이와예요. 다이와는 내부에 공장이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와가 짓는 것들은 대부분 다 조립식으로 짓고요. 조립으로 짓고 나면 그걸 가져와서 카탈로그처럼 주택을 판매합니다. 그렇게 보면 일본의 건설 산업은 일정 부분 조립식 모델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일본은 1960년대부터 그런 조립식 모델에 대한 제도적, 산업적 노력이 있어 현재 이르러서 그게 어느 정도 성숙했지만 미국은 기존 산업 생태계가 새로운 모델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한계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테라와 같은 모델이 카테라는 너무 유명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블루홈즈라고 캘리포니아 쪽에서 주택을 짓는 그런 모듈러 기업을 한번 검색했어요. 자, 여러분들 모듈러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주택은 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야죠. 근데 실질적으로 싸진 않더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얘기는 아직은 공장형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고요. 다만 판매할 때 잘 팔리는 이유가 뭐냐면 친환경적이다 라는, 우리가 자저도 친환경적으로 쓰고 여러 가지 친환경이다 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어떤 기업 얘기만 했는데 한번 살펴보면 고민이 뭐냐면 모듈러가 커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운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고속도로가 과연 이 모듈러를 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 더 크게 얘기하면 아니면 우리의 운송 기반인 트레일러가 이런 걸 운송할 수 있느냐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모듈러와 관련돼서 일정 산업적인 얘기만 하지만 향후에 만약 이 산업이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맞춰 바뀌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인데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큰 시장이죠. 그리고 기관들을 상대하는 시장이고 제일 유명한 게 결국 스마트 시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인데 오늘 오면서 이제 이렇게 갑천변을 이렇게 택시를 타고 오는데 저기 위에 이렇게 높은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서 이렇게 높은 건물은 뭐냐라고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 주상복합인데 스마트 시티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갸우뚱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모든 산업에 이제 스마트 시티가 붙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제일 유명한 스마트 시티 사례가 뭐냐면 구글이 하던 거예요. 구글이 캐나다 토론토에 이렇게 호수변 옆에다가 저개발지 나대지였어요. 우리로 치면 3기 신도시죠. 3기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하면서 그걸 스마트 시티로 하는데 대신 주력 사업자가 구글인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맡아서 하고 사업 계획을 보면 지하에 터널을 다 뚫어요. 그 터널이 무슨 터널이냐? 로봇 배송하는 터널이에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뭐 충전기, 그다음 내가 버리는 쓰레기 양, 그다음에 온갖 CCTV가 있어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의 데이터가 수집되는 최첨단 도시. 그리고 구글이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기술들이 총망라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시작할 때는 이제 글로벌에서 제일 앞서가는 스마트 시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주정부나 뭐 중앙정부, 뭐 카운티 막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근데 무산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산됐습니다. 시민사회에서 반대가 장난 아니었어요. 특히 서구사회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이 이렇게 하면 나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받을 것이며 거기서 수집된 정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러면서 시민단체에서 계속 그 지역사회 시민단체에서 소송까지 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발표를 할 때 작년에 이제 손 떼면서 발표를 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팬데믹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너무 나빠져서 우리 손 뗀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이슈는 개인정보 보호나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우리가 이제 신기술이 들어오면 우리가 카카오 택시도 마찬가지죠. 전통 업태와 어떻게 조화롭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요. 지금 부동산 쪽에서도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빅밸류라고, 빅밸류가 앞서 이제 진로가 하는 가치 산정은 아니라고 본인들 주장하세요. 시세 산정이에요. 시세 산정을 해주시는데 감정평가 업계에서 소송을 냈어요. 이거는 감정평가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니 감정평가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지난한 소송을 거쳤고 그래서 그 대표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감정평가 업계가 패소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전통업태와의 갈등은 지금 현재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것이냐. 이걸 조화롭게 가져가지 못하면 초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너무 힘들고 이 스타트업이 스케일업을 못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지금 현 시점에 사회가 요구하는 정도 수준에 대한 고민들도 하시면서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구글이 하던 퀘이사이드 이것도 무산됐고 다시 이제 토론토 시에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는 걸로 아마 갈 걸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 빌딩 사업이 있죠. 스마트 빌딩 사업의 주요 플레이어는 원래 대형사들이 있어요. 시스코, 지멘스, IBM 얘들이 원래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어디에 많이 요즘에 가냐면 중국에 많이 가요. 중국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빌딩을 만드는 시장이니까 이 시장에 계속 가는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돼요. 스마트 빌딩은 결국 핵심은 뭐냐면 빌딩 안에 설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비와 서비스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스타트업이 설비적 기술을 일정 부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보면 지금 하는 패턴은 어떤 거냐. 시스토가 조그만 기술을 만들면 M&A, 스타트업의 기술을 M&A해서 흡수 합병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드시게 되면 대기업의 세일즈하는 새로운 모델이 내 고유의 모델로서 가져가기로는 지금은 여기는 조금 시장이 힘든 시장이 아닌가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M 시장도 있어요. 앞서 스마트 빌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빌딩을
다 관리, 운영하는 거고요. FM은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시설 관리에 특화돼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되게 재미있는 게 엔틱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엔틱은 하드웨어가 필요 없어요. 운영만 효율화해서 에너지 비용을 확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NBA 야구 보시면 유현진 나오는 야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늘 이제 궁금했던 게 아니 미국 애들은 저렇게 전기를 막 쓰는데 저 전기세를 어떻게 진짜 대낮같이 밝게 하고 있잖아요. 엔틱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 기반의 회사인데 말린스파크 거기 이제 야구장 말린스파크를 하드웨어 설비 없이 이제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정보를 파악해 보니까 이렇게 운영하면 전기세가 줄어들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2시에서 3시까지는 온도를 몇 도로 맞추시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어떻게 하고 사람이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 한 10% 이상 나더라. 라는 모델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더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자켓을 입고 덥죠. 근데 엔틱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장의 밀도 사람이 몇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상온이 몇 도고 그런 걸 통해서 적절하게 온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자도 만족스럽고 공실이 사람이 별로 없는 데는 온도를 낮춰서 에너지 효율을 낮출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식의 모델을 통해서 엔틱이 상당 부분 지금 수익을 만들고 있고 판매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힐튼 호텔이나 아니면 여러 이제 운동 스타디움 같은 데서 엔틱을 가져다가 사용을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재밌는 게 뭐냐면 누가 투자를 했느냐를 한번 보면 블랙스톤이 투자를 했어요. 블랙스톤이 누구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 최고의 사모펀드 제일 규모가 큰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왜 투자를 하느냐 2가지 관점이 다 있어요. 엔틱에 투자해서 이 스타트업이 성장을 하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 이익을 가져가죠. 2번째는 사모펀드들이 앞서 제가 보험사를 얘기를 했지만 예전처럼 채권 주식만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커머셜 빌딩들 리테일들, 복합물들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얘들을 활용하면 상당한 운영 효율화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2가지를 동시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블랙스톤 같은 애들이 빠르게 지금 프로텍 기업들에 투자하고 지금 운영 쪽에서 얘기하실 때 제가 11시 20분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 그 이후에 Q&A가 있기는 한데 꼭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네. 특별한 센서는 아니고요. 온도 측정이나 일반적인 센서에 가깝고요.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빌딩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엔틱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센서 기술이 핵심이 아니라 센서에서 취합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제 IT나 기술적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알고리즘을 뭐 AI를 쓰는지 아니면 뭐 머신러닝을 쓰는지 뭘 쓰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더 디테일한 질문은 끝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IT 분야에 어떤 전문적인 기술보다는 산업적 관점이나 이게 경제적 관점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서 기술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제 답변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관리 부분인데요. 자산관리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ICC 호텔 지금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ICC 호텔이 부동산 가격을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유지를 하려면 2가지가 다 있어줘야 돼요. 이 부동산이 원래 제가 1,000억짜리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거 1,200억에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줘야 되고, 이 1200억에 가기 위해서는 자산 가치가 일정 부분 유지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ICC 호텔에서 테크노파크에 임대 줘가지고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두 가지 수익이 다 발생합니다. 1000억 주고 사서 1200억을 팔면 200억 정도는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이익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7년 동안 운영을 하며 운영하는 기간 동안 임대 줘가지고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라는 게 두 가지 다 발생하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좋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ICC 호텔에 이게 컨벤션에 임대가 안 돼요. 임대가 안 돼. 그러면 1000억짜리를 누가 1000억에 사겠습니까? 900억대도 나 안 사겠어. 임대도 안 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원하는 부동산이 되기 위해선 임대 수익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활성화되고 임대가 잘 되는 거. 근데 이 VTS는 뭐냐면 뉴욕에 기반의 회사인데, 뉴욕의 대형 빌딩들, 우리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여러 빌딩들이 있습니다. 이 빌딩들도 당연히 공실이 나면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실이 없게 잘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수준도 적정해야 되고 끊임없이 임차자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뉴욕 시장에 갑자기 팬데믹이 났어요. 팬데믹 나고 나서 뉴욕의 리테일이 다 망가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리테일이 없는 빌딩 같은 경우에 영향이 적었을 거고, 뉴욕 내에서도 리테일이 많은 빌딩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리테일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효율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빠르게 다른 임차자 구해야겠죠. 다른 임차자 구해야 되고, 리테일용 공간을 다른 용도의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은 앞서 제가 이제 큰 대형 보험사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데이터 수집이 잘 안 돼 있었고, 또 공유도 안 해요. 너무 핵심적인 정보니까. 그래서 뉴욕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근데 VTS가 또 블랙스톤한테 돈을 받아요. 그래서 블랙스톤한테 돈을 받으면서 뭘 맺냐면, 블랙스톤이 엄청나게 많은 빌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빌딩의 데이터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권한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사용하고 해가지고 효율화가 되면 블랙스톤한테 주기도 하고, 이런 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협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고요. 또한 이 시장의 장점이 뭐냐? 돈이 누구한테서 나오냐? 기관한테서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개인들이 낼 수 있는 돈과 기관의 투자 의사결정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은 조그만 관리 효율화를 통해서도 상당한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프롭텍과 기술을 활용한 형태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VTS 홈페이지 가보시면 임차자 정보, 그다음에 거래 정보, 그다음에 임차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추적해서 계속해서 이제 리서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뉴욕 시장에 예를 들어서 맨하튼 지역이 있을 거고 브루클린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 시장 내에서도 어떻게 움직이고 임차자의 변동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관리해서 공실이 나면 바로 다른 임차자를 땡겨올 수 있게, 그래서 공실을 최소화하고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계속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 시장인데요. 제가 이제 저희 진행하는 쪽에서 저한테 조금 천천히 해달라고 해서 상당히 천천히 하고 있었는데 조금은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거용 시장은 전 세계에서 시장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집마다 한 대씩만 놔도 어떤 형태가 됐던 예를 들어서 컨센트 전기 관리하는 그 컨트롤러 하나씩만 놔도 전 세계 모든 집에 팔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서 사실은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것이 이제 주거용 시장이고, 그 안에서도 이제 스마트 홈과 관련된 여러 설비들, 국내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아마존, 구글 다 하고 있고요. 그 기술적인 내용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관심을 갖는 포인트는 뭐냐면,
아마존이 누구랑 협업을 하냐고 하면 레나라는 주택 건설 업체랑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지금은 아마존이 가지고 있지 않고요. 레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레나는 어떤 회사냐면 미국에서 주택 건설 매출액 1위 업체예요. 근데 이제 미국의 주거용 시장은 우리 같은 아파트 시장이 아닙니다. 단독주택 시장이고요. 대도시 외곽에 단독주택 커뮤니티를 개발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단독주택을 짓고 그걸 판매를 하는 거죠. 그걸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지금 레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나가 당초에는 자기들 이제 집 짓는데 거기다가 다 스마트홈 설비를 꽂아서 판매하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옵션이에요. 우리 이제 아파트 분양 받으시면 에어컨 옵션, 스타일러 옵션 요즘에 다 있으신 거와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레나홈 안에다가 아마존 이제 키트를 꽂아가지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애플이랑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애플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분양받았어요. 고장이 났어. 빨리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주세요. 지금 당장 고쳐주세요. 이게 응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나가 아마존이랑 바꿨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기사가 방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갖추고 있고 지금 아마존이 온라인 쇼핑 쪽에서도 반품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노드스트롬이라고 미국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 있습니다. 백화점들이 요즘에 온라인이 너무 잘 되니까 엄청 나쁘죠. 그래서 아마존이랑 협업해서 반품을 노드스트롬에서 받아줘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아마존의 우월적지와 전통업체가 가지는 장점들이 협업하는 형태로서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레나가 건설하는 모든 곳에 지금 현재 옵션으로 이 키트가 들어가고 또 레나가 기존에 지었던 집에 마찬가지로 추가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사업 모델이 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구글도 같이 비슷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유기업체 정도가 KB홈이에요. 그래서 구글은 미국의 유기업체인 KB홈과 협업해서 지금 이제 비슷한 모델로서 아마존과 비슷한 모델로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핫한 모델인데요. 뭐냐면 아까 제가 진로 얘기를 드렸어요. 진로는 뭐냐면 이제 주거용 시장에서 매물 리스팅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물 리스팅만 하니까 생각보다 매출이 크게 더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를 했어요. 이 매물 리스팅 서비스들이. 유명한 회사가 진로, 레드핀, 오픈도어 이런 모델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를 정리해 가는 게 오픈도어 모델입니다. 오픈도어 모델은 뭐냐면 저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집이 있으세요. 집이 있으신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시장이라는 거예요. 단독주택 시장 이걸 팔려고 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에서는 쇼잉이라는 거, 우리로 얘기하면 집 보여주기죠. 집 보여주기라는 거 엄청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파트니까 예를 들어서 갑천변에 뭐 H아파트 32평이면 누구나 다 아는 형태죠. 아내를 보지 않더라도. 근데 미국에는 보지 않으면 그 집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 쇼잉 기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오픈도어인 제가 선생님의 물건을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사고 대신 제가 이거를 고쳐요. 고쳐가지고 팔아서 그 사이에 수익을 얻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돈이 많아야 됩니다. 집을 실질적으로 샀다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펀딩이 엄청 잘 되는 구조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오픈도어 모델 자체가 미국에서 주력 모델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 사이에 어떤 기술들이 있냐면 자동평가 모형이 있어요. 선생님이 집을 팔겠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면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정보만 가지고 제가 이 정보를 보니까 5억 정도인 것 같습니다. 보지 않고 얘기를 해요. 5억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오케이를 하세요. 그럼 제가 나가요. 실제 말씀 주신 것과 현장 사이를 비교를 하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조정을 해서 5억 원저리에서 이제 계약이 되고 판매하고 선생님 떠나가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게 왜 되느냐?
쇼잉이 너무 어렵고 모기지를 주담대 우리로 치면 주택담보대출을 2개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한시적 2주택을 유지하는 부담들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기존 주택을 빨리 팔아야 새 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들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고요. 이 사이에서의 수수료 수익은 비슷합니다. 솔직히 전통적으로 하는 방식이나 오픈도어 같은 모델을 가져가나 현재로서는 수수료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너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좋다 보니까 엄청나게 미국에 성장하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자동평가 모형이 정확해야겠죠. 업체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도 많아야 돼요. 펀딩 구조가 엄청 커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평가 모형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재고가 확보된 중위주택 스탁이 엄청 많은 그 시장만 들어가고 일정 카운티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강남에 32평 아파트만 들어간다. 우리로 따지면 이런 식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저는 그걸 사요. 사가지고 고쳐가지고 당연히 상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야겠죠. 근데 만약에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럼 안 팔릴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주택시장이 급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자가 소유의 시장이었어요. 미국 시장도. 근데 최근에 MZ 세대들이 임대를 상당히 선호하는 시장으로 미국 시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팔리면 임대 놓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아니면 에어비앤비로 돌리면 되죠. 그래서 과거 대비 활용의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모델이 돌아간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면 규제 들어옵니다. 지금 집값 올린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우리 현재 부동산 시장 환경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 이슈는 우리는 취득세가 너무 높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카운티마다 취득세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는 취득세 구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이런 식의 모델은 사실은 아직은 어렵다. 근데 앞으로는 분명히 유의미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레나도 이제 그 구글이랑, 아마존이랑 협업을 하지만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전통 업태의 건설회사, 부동산 회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도 기술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진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제 오픈도어의 가장 주력 펀딩 1위가 손정이고요. 2위가 레나입니다. 전통업체인 건설회사가 지금 오픈도어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죠. 이유가 뭐냐? 오픈도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레나는 집을 새 집을 팔아야 되는데 오픈도어가 헌 집을 잘 팔게 해주기 때문에 내 새 집을 파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금 집을 팔고 싶어 하는지 시장상을 바로바로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기존 업체 내에서도 기술을 활용해서 상당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금 건설사 중에 기술과 관련돼서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데는 우미건설입니다. 우미건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투자를 지금 하시고 계시고요. 직방, 빅밸류, 아니면 여러 업체, 카사코리아 이런 업체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면서 전통업체에서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내부 밸류체인을 업그레이드 할지 다양한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인데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돼서는 저보다는 더 잘 아시니까 그냥 이제 허위 매물을 최소화하는 쪽에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기술 수준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이제 저 다음으로 하실 루센트 블록, 그다음에 그 전에 모델이 카사코리아, 그다음에 블록펀드, 이 세 가지 업체가 지금 현재 블록체인을 활용한 상용화된 기술을 선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지금 현재 이런 업체 세 가지 업체의 핵심은 블록체인은 아니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핵심은 뭐냐면 금융위에서의 규제 완화입니다. 금융위가 혁신 서비스를 지정을 하고 금융 부분의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지 지금 현재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이 업체들이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금융위에서 뭘 해줬냐면 거래소 기능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루센트 블록이 아직은 하나도 출시를 못했어요. 출시된 데는 지금 카사코리아만 있는데 카사코리아의
하나의 가상거래소로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빌딩을 하나를 사고 그거를 지분을 다 쪼개서 일정 부분 주식처럼 만들었어요. 그 주식을 이제 카사코리아 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돼요. 여기서 블록체인은 무슨 기술을 쓰고 있느냐? 주식을 해보시면 이틀 뒤에 해결되잖아요. 돈 자금이 해결되는데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자금이 해결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카사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면 우리 증권거래소도 실시간으로 사실 하면 되는 거죠. 블록체인 활용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인가 내후년 정도에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자금이 해결되는 쪽으로 진화할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기술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의 규제를 풀어주는 쪽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유 경제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하는 리도라는 건데요. 에어비앤비가 사실 좋죠. 어디 가서 숙소도 쉽게 구하고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공실이 나는 부동산을 더 효율화해서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집값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그게 누군가가 거주할 수 있는 집으로 에어비앤비를 활용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지는 거죠. 근데 임대료가 더 많이 오르는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에어비앤비로 돌리면 2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지역 임차 시장에 돌리면 한 15만 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지역의 임대료가 더 많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에어비앤비와 관련돼서 사회적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도 마찬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제 호주 쪽을 좀 살펴봤는데 호주도 에어비앤비가 임대료를 올리느냐 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에어비앤비가 집값도 올리고 임대료도 올린다. 결국은 서민의 주거불안 문제 아니냐라는 사회적 논란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비앤비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부동산 개발 회사인 니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니도의 물건은 에어비앤비를 위한 물건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관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드디어 공유경제 한계에 부딪혔다. 우리 팬데믹 이후에 위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힌 거 아닌가? 니도 같은 걸 만드는 거 보니까 이런 평가도 있고요. 또 하나의 평가는 이제 기존에 이제 프로텍 업체가 전통 업체로 진출한 거예요. 아예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가 된 거니까 또 다른 프로텍 관점에서의 진화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는 사실은 이거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장에서 계속 향후에도 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글로벌에서 주거용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쇼텀 렌탈이라고 하는데 이런 에어비앤비 같은 형태들을 주택 정책이나 우리가 주거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에어비앤비가 계속 이렇게 확대돼요.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규제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일례로 우리 시장에 생활 숙박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생활 숙박시설은 뭐냐면 일종의 분양형 호텔이고 레지던스라고 예전엔 얘기했어요. 호텔에 가시면 특징이 뭐냐면 호텔에 가시면 주방이 없어요. 근데 생활 숙박시설은 주방을 넣어서 분양할 수 있는 시설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숙박도 하고 주거도 겸용할 수 있는 거였는데 아파트 시장에 정부가 규제를 엄청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풍선 효과로 생활 숙박시설에 과열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연초에 어떻게 나오셨냐? 이제 생활 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못 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주거와 숙박, 이 혼합 용도 사이에서의 시장의 변화, 거기에 대응한 정책적 변화, 이런 것들을 계속 인지하지 않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유경제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스톤이나 블랙락이나 뭐 티시만 스파이어나 이게 다 대규모 사모펀드예요. 얘들이 다 대형 오피스 빌딩 다 가지고 있고, 이거 효율화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테넌트의 만족도를 상당히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게 뭐냐? 내 오피스 빌딩에 임대하시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해 주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한테 먹이 주는 서비스까지도 체험해 볼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빌딩에 들어오는 순간 뭐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생활의 A에서 Z까지 다 효율화 시켜드리고, 그걸 통해서 얘들은 뭘 얻느냐? 임대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공실은 최소화하고 임대 수익은 최대로 가져가는 쪽이고, 이런 서비스의 기반은 뭐냐? IT 기술을 통해서 정보의 효율화, 그 다음에 공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서비스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긴 시간 말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한테 뭐 긴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때까지 생각보다 IT화, 그러니까 정보화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분야이고요. 그만큼 또 파급력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GDP에서 부동산 산업, 건설 산업까지 합치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생각보다는 기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기회가 있는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안 되다가 갑자기 왜 잘 되느냐라고 돌아보면 에어비앤비나 위역이나 이런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기술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비용 절감으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이런 프롭텍을 평가를 해보면 건설 산업이나 부동산 산업의 본질적인 개선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는 본질적인 개선은 아까 카테라나 블루홈즈 같은 기존의 시공이나 전통 업태를 완전히 벗어나는 형태 정도는 돼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 수준까지는 못 가 있고요. 다만 효율화, 그 다음에 관리, 이런 쪽에 있어서의 분명히 성과는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보면 산업 선진화 측면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서비스냐 아니면 소프트웨어냐, 고객군이 개인이냐 기업이냐에 따라서 성장의 방향성을 생각하면 결국은 서비스 중심, 개인 중심, 이 시장이 가장 크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시장이 가장 크고 결국 메인 시장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기간을 위한 서비스 시장이 조금 더 성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은 투자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보다 더 높게. 그렇지만 기관을 만족하는 수준의 아직 서비스가 우리 시장에 나와 있지는 못해요. 그렇게 보면 이 시장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빅텍에 대한 두려움, 위협,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처음에 금융 쪽에서 빅텍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시고, 지금 우리 시장도 빅텍에 대한 금융 진출을 제한하는 쪽으로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부동산 분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아마존이나 구글이 미국의 스마트홈 시장 쪽에서 빠르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부동산 매물 리스팅이 직방이 있긴 하지만 직방보다 큰 데가 초록창입니다. 초록창이 더 커요, 지금. 초록창 그 부동산이. 그렇게 보면 글로벌 빅텍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 전통업체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는 헤게모니를 빅텍이 가져갈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게 보면 계속 우리가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업체는 계속해서 기술을 이제 수용하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서로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전통업체와 그다음에 기술 기업들 간의 협업은 요원한 일이다. 그래서 서로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업계도 이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3법 통과됐으니까 요거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정부도 좀 더 전향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프롭텍의 기반은 뭐였냐면 정부의 공공 데이터 오픈이었어요. 그걸 기반으로 직방이 실거래가 오픈하면서 직방이 시작됐고 이제 빅밸류가 자동 시세 산정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는 공공 데이터가 오픈되면서 그걸 기반으로 했는데 지금 요구는 뭐냐면 공공 데이터에 개인 정보들을 지우고 이렇게 보내시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만드는데 각 업체마다 엄청난 비용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가명정보 뭐 이런 것들을 과연 어느 선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향적인 정부의 좀 노력이 필요하고요. 정부에서 엄청 데이터 많이 생산을 해요. 비주거용 부분에도 가격 조사하고 근데 다 공개를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 데이터 공개가 결국은 이제 스타트업이나 생태계의 가장 기초적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ICT 활용을 해야 공공공사 낙찰받는데 인센티브를 줍니다. 우리도 점진적으로 이 부분들을 더 확대해 나가서 결국 기술들이 전통업체에서 수용돼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수용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금융위가 핀텍을 엄청나게 지원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 대규모의 핀텍 시장이 형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토부도 프롭텍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조직, 예산, 법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 이제 굉장히 아이디어란 얘기인데 아직은 좀 전통업체와 기술 간의 완전한 결합이 일어나진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보면 향후에는 이렇게 결합이 돼서 새로운 어떤 성장과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강연해 주신 허윤경 실장님께 감사드리며 시간 관계상 현장에서 2분 정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빌딩에 이렇게 좀 활발하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게 관심이 많은 건설사나 뭐 시행사는 어떤 회사가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모든 건설사가 사실 관심이 있죠. 다만 기술력을 확보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스마트 시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SK나 KT가 오히려 정보 관련 회사들이 더 지금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발주를 하실 때 컨소시엄의 탑을 건설사가 아닌 정보통신회사 쪽에 오히려 더 두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세종 스마트시티 쪽에서 시범사업에 삼성물산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체 이제 시범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에코델타 쪽 부산 쪽에 있어서도 다양한 건설사들이 다 관심은 있지만 아직 그 건설사들이 기술력을 확보한 수준이다. 그냥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오히려 LH나 SH 같은 공공의 R&D 주도 사업들이 더 앞서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분양이 너무 잘 돼서 건설사가 지금은 혁신보다는 빨리 지금 현 상황의 수익을 확보하는 게 더 시급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